네, 이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이 박근혜 당선인이 앞으로 그려나갈 이 차기 정부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데 어제 좀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네, 어제 첫 인사가 발표되면서 인수위의 일부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정치평론가이신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정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뭐 속보로 저희도 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수석 대변인과 또 여러 좀 조금의 뭐 비서실장이 어떤 얘기가 이제 윤곽이 좀 보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의외라는 반응이 좀 있어요. 예, 일단 뭐 박성규 대변인하고 또 조윤선 대변인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이제 연장선상에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냥 뭐 안정성 있는 인사로 보였는데 네. 이제 박근혜 당선자가 며칠 동안 장고 끝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유일호 의원 같은 경우는 보면 아 저렇게 훌륭한 인물이 저기에 또 숨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윤창중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평가가 좀 의외였던 것 같고 네. 저도 좀 의외였습니다. 워낙 보수 쪽에 강한 논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박근혜 당선자께서 들어오신 이후에 네. 이제 대탕평 얘기를 이제 거듭해서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윤창중 이제 이 수석 대변인 내정자께서 네. 이 대선 기간 동안에 이제 뭐 종편이라든지 여러 방송 또 본인의 글 쓰신 걸 보면 네. 굉장히 글을 강하게 쓰셨어요. 네. 말씀도 강렬하게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강렬한 말씀, 강렬한 글이 네. 자기 편 지지자들에게는 통쾌하고 기분이 좋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예.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약간의 어떤 뭐랄까 네. 상처도 되고 그렇죠. 좀 예. 이러는데 의외로 이렇게 강한 생각, 강한 발언을 했던 분이 발탁되는 것을 보고 네. 이게 이제 제 생각이 이제 박근혜 당선자님의 생각을 읽을 수는 없지만 네. 최소한 어떤 향후의 이념 문제에 있어서 네. 그 문제에 있어서만은 어떤 이념 법칙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은 박근혜 당선자께서 조금 강하게 가려는 어떤 사고를 갖고 있지 않은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3차 TV 토론회 때도 그 이정희 전 후보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그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그 후보에게 이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전교조 관련해서 이제 전교조가 교육을 망친 예. 집단이고 우리 사회의 어떤 이념 성향을 부추기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네. 전교조하고 계속 연합해서 뭔가 정치를 계속 해가실라니까 하고 상당히 이렇게 좀 힐난하는 투로 이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질문 자체에 박근혜 당선자의 뭔가 좀 생각이 배어 있는 것 같고 또 요번에 윤창중 이제 이 칼럼스상 대표를 네. 수석 대변인으로 발탁하는 과정 자체가 네. 아마 이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본인이 보수적인 성향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런 어떤 이 전제하에서 인선을 하신 네.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읽히기도 네. 합니다. 네. 이번에 또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유일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제통이고요. 또 예. 특히 조세 분야에서 굉장히 해박한 전문가라고 하던데 예. 아무래도 박근혜 당선인이 누누이 강조해왔던 복지 대통령,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 이런 부분하고 많이 부합을 할 것 같대요. 예. 앞으로 어떤 활동을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이제 유일호 의원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본인이 지금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오셨고 네. 그다음에 한국조세연구원이라고 국책연구원 원장을 하셨고 예. 또 KDI에서 국제경제학 교수를 하셨고 네. 예. 그래서 국내 국회의원 중에는 보기 드문 아마 조세 행정 전문가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복지를 하려면 지금 박근혜 후보가 했던 공약을 다 하려면 대략 한 100조 남짓한 네. 어떤 재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조세 이- 전문가 예, 필요하겠죠 또. 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예. 그런데 증세는 안 하겠다는 입장이고 네. 그러면 증세를 안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세원을 마련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어떤 관심사인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유일호 의원의 도움을 좀 받아서 네. 증세 없이 적정하게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 나오는 것도 면세 혜택을 고소득 자영업자 같은 경우 뭐 3천만 원 이상은 더 이상 뭐 추가 면세 혜택은 없도록 하겠다. 네. 또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과거의 면세점을 조금 좀 축소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어떤 세율을 높이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세금을 조금 더 걷는 방향으로 지금 어떤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런 것과 맞물려서 조세 전문가를 바로 옆에 측근에 두고 네. 이게 5년 동안의 어떤 복지 재원이라든지 이 네. 재원 마련에 좀 신경을 쓰겠다. 이런 의지를 읽힙니다. 예. 박근혜 당선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인사 스타일이 혼자 많이 고민을 한다고 얘기를 좀 많이 예. 들었어요. 최근 들어서도 뭐 이 장고에 들어갔다가 어제 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문에 민생 행보를 좀 이제 보이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사실 예상했던 거랑 좀 다른 비서실장과 또 네. 수석 대변인 이제 발탁이 됐는데 그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이 그 당선인 주변의 핵심 측근 이제 지금까지 어떤 핵심 측근으로 생각되는 분들에게
누가 될 것 같냐 물어봐도 네.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심지어 어제 지금 유일호 의원이라든지 윤창중 수석 대변인 발표했던 이정현 전 공보단장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전에 알았다고. 어떤 경위로 해서 인선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예. 전혀 지금 설명을 못 하고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대략 나오는 얘기들이 아마 박근혜 당선자께서 측근 그룹이라든지 또 원로 그룹 또 예. 본인 옆에 이제 기획 어떤 팀 이쪽에서 예.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예. 네. 본인이 혼자 이렇게 직접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예. 또 그 얘기가 어떤 인선에 관한 얘기가 이렇게 사전에 어떤 이렇게 방송 언론에 사전에 새어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고 그러셔요. 네. 예. 그래서 철통 보안이요. 철통 보안이라고. 네. 그래서 아마 이 보안 스타일의 인사는 아마 네. 대통령 하시는 내내 조금 아마 계속이 될 것 같고 네. 네. 또 한 가지가 지금 그 박정희 대통령 옆에서 퍼스트레이디 대행을 할 때 예, 예. 그 2인자들로 인한 폐해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가지고 본인이 이제 뭐 어떤 당 대표라든지 후보를 하는 과정에서 2인자를 절대 네. 인정 안 하는 스타일로 아마 예. 이렇게 사람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2인자는 없을 것이다. 예. 네. 근데 다만 본인이 이제 그 후보 시절에 공약을 하신 내용이 네. 국무총리라든지 장관의 법에 정해진 인사권은 그대로 보장을 하겠다. 네. 네. 그래서 심지어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뭐 3배수로 장관 후보를 추천을 받아서 예. 그 3배수 범위 내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임명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공약을 하셨거든요. 예, 예. 또 장관들이 또 사무관이나 서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도록 어떤 자유재량권을 주겠다. 네. 이런 것을 보면 인사는 보안으로 하고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하되 네. 다만 법에 정해진 대로 어떤 그 보직에 따른 인사권에 어떤 재량권을 부여하는 이 스타일로 네. 인사가 5년 내내 가지 않을까 네. 지금 이렇게 네. 예상이 나름의 됩니다. 원칙 같은 게 또 있군요. 여러 가지 좀 경험치로 인해서. 예,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 대선 준비 과정 중에서도 계속해서 대탕평 인사를 강조했잖아요. 예. 아무래도 전 정권에서 있었던 그런 인사 정책의 실패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점을 많이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예. 그럼 앞으로 이제 인수위 구성원들이 속속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우리가 익히 들지 않았던 좀 생소한 분들도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 근데 박근혜 당선자께서 인사하시는 스타일이 네. 좀 굉장히 장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서실장이라든지 수석 대변인 또 대변인 나오는데 벌써 한 4일 걸렸지 않습니까? 4일 걸렸으니까 인수위 지금 60 며칠 활동하는 인수위원 인사도 아마 좀 상당히 좀 위원장이라든지 며칠 더 장고를 하실 것 같고 네. 대신에 아마 인수위에 들어가면 나중에 장관이라든지 행정부 구성으로 곧바로 같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신 것 같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흘러나오는 얘기가 인수위 같은 경우는 지금 대탕평 인사를 한다. 그래서 네.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특성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지역적으로는 본인이 영남 출신이고 또 보수를 대변하고 있고 또 여성이고 이런 네. 것들을 좀 이렇게 이 반대쪽에서 좀 뒷받침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영남이 아닌 각종 뭐 호남 출신이라든지 뭐 수도권 출신 또 보수가 아닌 조금은 좀 자유 진보 진영일 수도 있는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뭐 50대나 60대 초반의 남성 위주의 인수위원장을 뽑겠다.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사의 탕평을 기하겠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고 네. 인수위원회 실무진들은 가급적이면 어떤 정책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뽑겠다.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공약을 내세웠던 점들을 그대로 이제 한 70일 후면은 본인이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네. 행정부 내에서 그 공약을 그대로 실천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약의 어떤 집행의 연속성을 이룰 수 있는 전문가적 성격, 네. 테크노크라트적 성격의 어떤 이런 사람들을 인수위원으로 발탁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네.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새누리당 내에서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이요. 김종희 위원장이 중용과 관련해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박근혜 당선인을 좀 이렇게 지지하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김종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한구 의원과는 조금 이렇게 좀 대립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중용할까에 대한 어떤 그런 좀 가늠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뭘 이렇게 예상을 하기는 조금 그런데 네. 지금 전체적인 새누리당 안의 분위기나 상황으로 보면 네.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중용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느낌으로 네. 봤을 때. 예, 일단 보시기에. 박근혜 당선자께서
대통령 선거 기간 마지막 중에 네. 경제 민주화 특히 이제 기존 순환 출자와 관련해 가지고는 네. 기존 순환 출자는 그대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자. 그러니까 조금 제한된 경제 민주화로 네. 가자라고 이미 선을 좀 그었고 네, 완벽하게 다 받아들이진 않았죠. 김종인 위원장 얘기했던 예. 거에서. 그래서 어떤 재벌의 활력, 우리 또 경제 성장의 기본적인 방점을 찍는 그 전제 하에서 예. 경제 민주화라든지 재벌에 대한 제한은 법적 제한은 조금 어떻게 재벌의 단점을 보완하는 정도에서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박근혜 네. 당선인의 생각이셨던 것 같고 예. 새누리당 안에서도 이양구 대표가 이제 전적으로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조차 쓰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차라리 그냥 공정경제라는 단어 정도에서 그냥 쓰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홍준표 경남지사 당선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 전에 비리 전력으로 이렇게 네. 사법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지 않느냐. 또 보수 농객인 조갑재 씨 같은 경우도 이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권력 주변에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새누리당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네. 벌써 새누리당 안에서는 상당한 지금 반대의 목소리가 예, 많이 예.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그 박근혜 당선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경제 정책이 네. 어쨌든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중산층을 많이 늘리는 이 방면에 경제 정책의 방점이 찍혀 있다고 지금 읽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재 어떤 재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제한을 많이 강하고 경제 민주화 복지 이쪽에 대해 방점이 찍혀 있는 김종인 위원장을 현재로서는 발탁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민주화라는 정책이 마치 양날의 칼처럼 어떻게 예. 하면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어서 새누리당 내에서 조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인수위원장직에 예.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대구 경북 출신이고 예.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 원래 원적이 지금 전라북도로 해서 예. 범호남권 인사로 지금 분류가 네. 되고 있는 것 분류가 돼 같아요. 있죠. 예. 그래서 어떤 호남 출신에 대한 어떤 지역적 인사의 대탕평 그다음에 지금 워낙 이 보수가 이제 이렇게 어떤 경제 이념에서 잡고 있으니까 그걸 좀 보완해 줄 측면에 있어서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존재 그러니까 어떤 박근혜 당선자를 찍지 않았던 48%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네. 보완제로서 김종인 위원장의 존재 네. 이런 것 때문에 인수위원장이라든지 또는 국무총리 가능성이 점쳐지긴 하는데 어쨌든 박근혜 당선자께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네. 두고 조금 어려울 봐야겠습니다. 수도 있겠다. 예. 네. 민주통합당 얘기 좀 해보죠. 지금 내홍을 좀 크게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나름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겸한 원내대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그 감투를 쓰지 않으려고 하고 예.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본인들이 어떤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해체까지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예. 있는데요. 지금 민주통합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의 어떤 그 흐름에 대해서 예.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민주통합당 내부에서도 도대체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야 될지 그 순서조차도 아무도 지금 정답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먼저 원인 분석부터 하고 나서 네. 어떤 책임 추궁에 이걸 찾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 또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에 지금 지도부가 공백 상태니까 네. 지도부부터 좀 새롭게 구성을 하고 나서 원인을 분석하자 네. 뭐 이런 입장이 있고 그게 아니고 당의 시급한 리모델링부터 좀 하자 그래서 뭐 안철수 세력이라든지 심상정 세력을 좀 빨리 영입해서 네. 당의 어떤 인적 파일을 좀 키우는 작업으로 가야 네. 된다. 또 심지어는 현재 우리 사회가 좀 보수화되는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예. 당의 이념적 정체성부터 조금 뭔가 재정립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사회 보수화 경향에 맞춰서 뭔가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이념 자표를 좀 바꿔야 된다. 예. 네. 이렇게 하도 다양한 의견이 지금 이렇게 또 순서에 상관없이 이렇게 나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통합당 내부에서도 좀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네. 논의를 거쳐서 우선 해법의 절차와 방법 그리고 네. 최종적인 어떤 해법의 집행 순서 이런 걸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문재인 전 후보가 당대표 대행을 맡고 있긴 한데 예.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에 대해서는 포기를 한 상태잖아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지 누구를 원내대표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 가열이 될 것 같아요. 예. 좀 방법이 나오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합의는 본 것이 네. 지금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전 후보가 지명하지는 않는다. 네. 그래서 문재인 후보 전 후보 스스로 지금 그 지명 권한을 포기를 해서 이제 논란을 잠재웠고 대신 다음에 뽑히는 원내대표가 네.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면서
당의 진로에 대해서 일단 임시 지도부로서 역할을 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지금 비대위원장이든 원내대표의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고 권한은 사실상 하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또 책임을 어떤 식으로 질 것인지 당의 네. 진로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해법이 지금 어떤 방향성조차도 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누구도 지금 이 원내대표 출마를 하고 싶지 않은 이런 상황이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에서 또 본인이 책임성이 강한 사람이 정말로 누군가 좀 이렇게 총대를 메고 해줘야 네. 될 자기 희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요, 뭐 저도 뭐 그 국민 중에 한 명입니다만은 사실 거의 그 새누리당이 육박하는 지지율을 받은 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지지 세력에 대한 어떤 보답을 하기 위해서 물론 민주통합당 내에 어떤 그 조직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민생을 위한 어떤 대책들이라든지 또 새누리당과의 어떻게 또 조율을 해서 앞으로의 또 경제를 잘 이끌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대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통합당이 참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게 네. 일면에서는 당 스스로 어떤 쇄신책을 마련하고 당의 미래에 대한 진로를 결정해야 되고 네. 또 그와 또 별개 또 동시로 지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민주통합당 스스로도 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좋은 정책들이나 공약을 많이 내놓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최소한 지금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자께서 선거 기간 동안 내놓았던 공약들이 네. 과거 한 2년 전이나 3년 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민주통합당에서도 이 정도면 상당히 진보된 공약이다. 이 정도면 상당히 훌륭한 공약이다라고 네. 느낄 만한 공약들이 많이 제시된 것이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이라도 빨리 입법화할 수 있는 입법화를 서두르는 이렇게 어떤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민주통합당 자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도움의 역할 네. 그 새누리당 주장하는 그 안만 입법화돼도 우리 사회가 상당히 진보하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지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네. 근데 그 역할이라도 빨리 했을 경우에 네. 지금 당장에 조금 혼란에 빠져 있어 보이는 민주통합당이 조금은 좀 국민들에게 안정성을 갖띈 것으로 좀 보이는 네.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는 눈이 많은데 빨리 수습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정치평론가이신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정가 소식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